봄이면 꽃들이 만발하는 명소, 전주 완산칠봉 꽃동산. 130년 전 이곳은 수백 명이 죽어간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벌인 동학농민군과 조선 중앙군인 경군. 당시 경군은 모스부호를 활용한 전보로 전투 상황을 조선 조정에 보고했는데요. 그때의 전보는 한 권의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1894년 음력 4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선 조정 각처와 주고받은 전보를 날짜 순으로 모은 건데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경군의 책임자 양호초토사의 전보를 모은 보고서 양호전기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불씨가 거세지기 시작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임시 군조직 양호초토영이 조직됩니다. 고종은 이 양호초토영의 최고 책임자인 양호초토사로 무관 홍계훈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홍계훈은 졸병에서부터 시작해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인천에서부터 출발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한 권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양호전기인데요. 동학농민군과 경군이 맞붙은 장성 황룡촌 전투부터 전주화약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조선 집권층의 시선에서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 양호전기의 기록을 따라서 더 1894에서 동학농민혁명에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봅니다. (1894년) 음력 4월 7일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 중앙군인 경군이 전주성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서울을 떠나 전주에 도착한 날부터 양호전기의 전보는 시작됩니다. 1894년 음력 4월 7일 5일 오후 6시경 군산포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얕아 포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초 6일 12시경 육지에 내려 곧바로 전주로 향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전주로 진격한 경군. 그 선봉에 선 사람은 진압군 책임자인 홍계훈이었습니다. 홍계훈은 지금으로 치면 소위급 아니면 하사관급으로 궁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882년 음력 6월 9일 경복궁에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은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었습니다. 신식 군인과 달리 1년 동안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 신식 군대를 창설한 민씨 정권과 민비를 원흉으로 삼고 처단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구식 군대가 민비를 잡으려고 궁궐에 진입합니다. 그때 홍계훈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민비를 업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고종과 민비에게 크게 신임을 얻게 되고 지금으로 치면 소대장 정도부터 소위, 중위, 대위, 중령 이런 식으로 쭉 승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양호초토사라고 해서 농민군을 정벌하라는 관직을 받게 돼서 농민군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모군란으로 일개 병사였던 홍계훈은 왕실 호위 부대인 장위영의 지휘관에 오릅니다. 그 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고종은 홍계훈을 토벌사령관인 양호초토사로 임명합니다.
당시 홍계훈에게 내린 고종의 명령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소장돼 있습니다. 고종의 명령서 또한 양호전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30년 전 발급된 문서,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한 고종의 명령서입니다. 이제 홍계훈 유서라고 해서 고종이 양호초토사로 임명한 홍계훈한테 내린 일종의 명령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직인이 총 5개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유서 지인이라고 해서 이 문서가 고종 황제가 이제 내린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맡고 있는 관직인 장의영, 정령관, 양호초토사, 그 다음에 홍계훈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제 양호, 그러니까 호남과 호서를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이 책무가 가볍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을 징벌을 해라. (1894년) 음력 4월 7일 명령을 받고 전주에 도착한 홍계훈. 곧바로 황토현 전투 소식을 접합니다. 1894년 음력 4월 7일 오늘 전주에 도착하였는데 동학농민군이 창궐하여 전주 감영군이 패했습니다. 정읍 황토현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주 관군이 70여 명이라고 하니 저들을 어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전주에 있는 경군을 피하고 전투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 역시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내려가죠. 지금 한평의 보고를 받으니 동학농민군은 경군이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오후 2시경 흩어져 장성과 나주 등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방금 정예부대를 선발하여 대관 이학승을 장성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마침내 전남 장성 황룡촌 인근에서 대관 이학승이 이끄는 경군 300여 명과 동학농민군이 마주칩니다. 대관 이학승은 먼저 회유하는 서신을 동학농민군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답을 받기도 전에 황룡강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동학농민군을 향해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서양에서 들여온 신식 무기로 무장한 경군. 그들의 대포 포격에 동학농민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경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황룡촌 전투. 당시 전투 상황은 양호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일 오후 2시경 장성 황룡장터에서 접전하여 저들의 부상자는 7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 대관 이학승이 순국하고 서양 신식포 한 대와 회선포 한 대를 잃어버렸으니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동학농민군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투력이 우세한 경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동학농민군은 황룡강가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룡강은 지대가 낮은 데 반해 주변 뒷산은 높았는데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산 높은 곳에 올라 경군이 있는 아래로 공격을 퍼부었죠. 신식 무기에 맞설 특별한 무기도 있었는데요. 바로 짚을 채운 장태였습니다. 장태라고 불리우는 닭장을 키우는 건데 그걸로 막으면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경군이 총을 쏘더라도 이게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오히려 농민군은
총을 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학승을 죽이고 소규모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대대적인 공격에도 결국 전투에서 패한 경군. 부대를 이끌던 대관 이학승이 전사하고 동학농민군에게 무기까지 빼앗긴 황룡촌 전투는 홍계훈과 경군에게 참담함과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당혹스러움은 양호전기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 읍의 수령들은 놀라고 겁을 내며 여러 장병은 담이 떨어질 지경이니 무기가 정교하다고 하지만 군사들이 약하고 겁을 먹어 싸워 막아낼 방책이 없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날뛰면서 날로 더욱 수가 많아지고 우리는 외롭고 적어 어찌할 수 없으니 엎드려 처분을 기다립니다. 동학농민군과 경군이 맞붙은 이곳 황룡촌 강가 일대는 이렇게 지대가 낮은 반면 주변 산지는 지대가 높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동학농민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경군의 패배에 조선 조정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전투 이후 전주성으로 향하던 동학농민군. 이 과정에서 조선 조정에 또 한 번의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충격적 사건의 시작은 정부가 홍계훈에게 보낸 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94년 음력 4월 22일 경군을 위문하는 선정관이 금액 2,000냥을 준비하여 갔다. 어제 전교를 내렸으니 그 말뜻을 베껴 옮겨서 동학농민군을 설득하길 바란다. 물러가지 않으면 반란의 마음으로 시위하는 것이며 만약 받아들인다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깨우쳐주라. 고종은 선전관 이주호를 전라도로 보내 하사금으로 경군을 위로하고 동학농민군을 회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침내 김제 금구 원평에서 동학농민군과 마주한 선전관 이주호, 고종의 말을 전하는데요. 선정관은 무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정관의 직함을 가진 이주호가 갔다는 거는 고종이 이걸 진압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고 내가 정말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의 회유에 대한 전봉준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동학농민군이 금구의 원평에 이르렀을 때 선전관 이주호와 선유종사 이효응 배은환을 모두 살해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역적이 있습니까? 죽여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주호하고 하인 2명까지 잡아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는 이건 또 전봉준한테도 되게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조선 조정의 회유에 응하지 않겠다, 나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동학농민군은 목적지인 전주로 진격합니다. 예부터 전주는 새 왕조를 일으킨 제왕의 고향으로 호남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보관한 경기전과 전라가명이 있던 소재지로 조선 조정은 물론 동학농민군에게도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지금은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풍남문만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정주성이 4개의 성문,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문교회 옆에는 서문이 있었고 지금 오거리 쪽에는 북문, 그다음에 동부시장 쪽에 동문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성벽이 완벽하게 네모나게 두르고 있었고 지금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풍패지향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주 서문박 장이 서던 날, 날이 밝자 장군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동학 농민군들 또한 그들 틈에 섞여 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오후 1시 무렵 장터 건너편 용머리 고개에서 울린 대포 소리를 신호로 전주성 안으로 진격한 동학 농민군. 동학 농민군의 기세에 성을 지키던 관군들은 놀라 도망치고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에 무혈 입성합니다.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고 하루 뒤 소식을 들은 홍계훈은 경군을 이끌고 다급하게 전주로 달려옵니다. (1894년) 음력 4월 29일 급히 달려 동학 농민군의 뒤를 따르면 항상 하루의 거리 앞에 있어 동학 농민군이 먼저 전주를 점거하였습니다. 28일 8시경 전주의 앞산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전주성을 공격하였지만 악전고투하였습니다. 28일 날 홍계훈 부대가 전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주 성에는 이미 농민군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완산칠봉이고요. 여기다 본대를 두고 저기 지금 신흥고 쪽에 있는 뒤쪽에 유연대, 황학대 그리고 오목대의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주 부성을 포위하는 구조가 되죠. 전투 준비를 마친 홍계훈의 경군은 전주천을 가운데 두고 동학 농민군과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1894년 음력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동학 농민군과 경군은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주성을 둘러싼 공방전, 완산 전투입니다. 여러 날 악전고투하여 동학 농민군의 수백 명을 체포하거나 패고 몇 번 전주성에 올랐으나 동학 농민군은 많고 우리는 적어 성을 수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894년) 음력 5월 3일 전주 완산칠봉에서 동학 농민군과 경군이 사활을 건 대접전을 벌입니다. 북문과 서문을 열고 군대가 지금의 다가교 근방에서 전주천을 건너서 신흥고 뒤편에 있는 유연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오전 10시 동학 농민군은 전주천의 다가교 부근을 건너 유연대를 공격합니다. 주둔하고 있던 경군은 동학 농민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남쪽으로 달아나죠. 그들을 추격한 동학 농민군은 단번에 다가산을 점령하고 용머리 고개까지 진격합니다. 이곳은 경군의 본영이 있는 완산칠봉으로의 길목이었죠. 기세를 올린 동학 농민군은 용머리 고개를 넘어 홍계훈과 경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전주성을 되찾아야 하는 경군과 전주성을 지켜야 하는 동학 농민군은 치열한 혈투를 벌입니다. 끊임없이 대포 굉음과 총성이 울리고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는데요. 그 결과는 양호전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음력 5월 4일 전봉주는 우리의 총탄에 부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이복용은 어제 나가 싸우겠다고 큰소리하다가 우리 군의 목을 베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주하고 흩어져 성 안으로 들어가 담약이 떨어지고 혼을 잃고 지금 자중질환 중에 있습니다. 무기의 열쇠와 경군의 철통 같은 방어로 결국 패배한 동학 농민군. 전봉준도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게 되죠. 큰 타격을 입고 결국 전주성으로 후퇴한 동학 농민군. 완산 전투 패배 이후 사기가 크게 꺾인 데 이어 내부 동요까지 일기 시작합니다.
고심 끝에 결국 전봉주는 홍계훈의 휴전을 제안합니다. 농민군이 휴전을 한 거는 4월 말 5월 초부터 이제 소위 완산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기가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농민군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농번기였어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야 하고 또 모내기도 해야 하는 그 시점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만 없으니까. 전봉준의 결단을 굳히게 한 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세의 영향도 컸습니다. 황토현 전투 이후 조선 조정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침내 1894년 음력 5월 5일 조선의 청나라 군대가 상륙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본은 텐진 조약을 빌미로 6천여 명의 군사를 조선에 파병하죠. 외세 개입이 아닌 자주적 해결을 원했던 전봉준. 결국 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동학농민군이 제안한 패전개혁안 27개조를 받아들인다면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하겠다는 것이었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까지 오는 상황에서 조선 조정에서도 이거는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이거를 처리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홍계훈이 그럼 내가 임금에게 이 패전개혁안 27개 조항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조선 조정의 재빠른 결단으로 동학농민군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집니다. 전라가명 선화당에 마주 앉은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두 사람은 마침내 합의를 맺는데요.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이후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을 자진 해산하는데요. 당시 과정은 양호전기 속의 짧은 이야기로만 담겨 있습니다. 5월 8일 동학농민군이 올린 문서에 이르기를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관청에 오르게 되어 영원히 덕을 기르고 축하하는 것은 오직 하파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곧 나가 물러가서 다음에 밝은 회답을 기다립니다. 무기는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무를 마친 홍계훈은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1894년 음력 5월 22일 정부의 전보에 이르기를 일본 군사의 동정을 헤아리기 어렵고 경고는 힘이 미약하니 속히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오라고 하였다. 다시 전부하기를 일본 병사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염려됩니다. 군사들을 지금 비로소 밥과 술로 위로하니 내일 마땅히 올라갈 계획입니다고 하였다. 우선 양호전기 자체가 정부의 이제 공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이제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고 주요 정부 기구들과 이제 계속 의견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기구들에서 생각했던 이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인식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과정을 조선 집권층의 시선으로 엿볼 수 있는 기록물 양호전기. 그 속에 담긴 정보들은 혁명의 그날을 기억하는 기록이 됐습니다. 동학농민군 진압부대 최고지휘관인 홍계훈. 그가 작전을 수행하면서 조선의 각 기관들과 주고받았던 전보들이 수록된 양호전기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를 바라보는 조선 집권층의 입장과 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선 집권층은 동학농민군을 반드시 섬멸해야 하는 적으로 바라봤는데요. 1894년 그날 조금만 시선을 달리한다면 백성들이 왜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어쩌면 조선을 찾아온 건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홍계훈의 양호전기엔 우리가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